네, 안녕하세요. 한림학원 대표원장 홍용용입니다. 한림학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사실 1월 이후에 어머님들을 설명회에서 뵙지 못했었는데요. 사실 뭐 설명회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실 뭐 방역이었죠. 사실 저희도 이제 방역에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미비하긴 하지만 사실 아이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좀 마련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입시라는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어머님들이 계속 갖고 계시고 더더욱 불안감들도 커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저주받은 세대다. 드디어 뭐 우리 2020 그 아이들이 지진 세대를 이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아이들 있는 거 보시면 되게 답답하고 화나기도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사실 거의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을 저한테 좀 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답 드리는 것도 되게 필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학원 차원에서 이걸 좀 마련했고요. 요거를 뭐 일회성으로 끝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이런 설명회, 라이브 설명회도 있고, 동영상 설명회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도 올라가고, 오늘도 이제 아이들 그 원격 수업과 관련된 그 교육부에서 발표 내용과 관련시켜서 간단하게 저희 입센터에서 분석해서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오늘 설명의 내용도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궁금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산발적으로 막 들어오는 질문들이었는데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의 내용으로 달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코로나19가 어떤 입시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또 하나는 알듯말듯한 아마 문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뭐였냐면 이제 대입 공정성 확보가 우리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서도 되게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은 이 설명의 첫 번째 모두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좀 간단하고 형식도 좀 이런 형식으로 좀 자유롭게 좀 얘기하고 싶어서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이제 댓글 올려주시는데 제가 이제 바로바로 댓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게 동영상으로 다시 업로드가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질문들 필요하시면 질문 쭉 달아주셔도 되고, 지금도 질문하시면 나중에 이제 녹화된 영상 등이 있으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밴드에 궁금하신 점들에 대한 답변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줄 거냐는 이제 아주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들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수능이 드디어 12월 달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태가 진정됐을 걸 전제로 하는 걸 거고요, 아마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 개학, 내일이죠. 준비들은 다 되셨어요, 아이들 개학. 그것도 뭐 엄청난, 학교 선생님들도 뭐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고요. 부모님들도. 네, 컴퓨터 새로 주문하신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 개학 일정도 늦어지고 개학도 온라인이라고 하는 사실 단군 일에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사태죠. 이런 것들이 아주 올해 이제 입시가 뭐 예측할 수 없는 영역도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일정들이 좀 변했다, 뒤로 밀렸다 이 정도만 될 텐데 사실은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좀 읽어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자료집에 봐도 제가 그 PDF 파일로 올린 자료로 봐도 일정 정리는 돼 있고 언론 검색해도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런 일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근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의미가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한번 좀 얘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약간 뭐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볼까요? 아, 일본의 동경올림픽이 지금 소위 말하면 연기됐잖아요. 뭐 취소인지 연기인지 1년 연기가 됐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 입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중하위권 친구들 특히 남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포츠 행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남학생들 성적이 떨어진다. 혹은 아니면 게임 예전에 리니지 2가 나왔을 출시됐을 때 남학생 성적이 좀 떨어졌다 이런 비공식적 통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스포츠 이벤트가 없어진 것, 이렇게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이런 것들 아마 입시에 영향을 작게는 미칠 거고요. 뭐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입시가 바뀌거나 일정이 바뀐 것들은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좀 보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고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학교들은 6월 초 정도에 우리 동네 지역의 학교들 아마 6월 초 중에 중간고사를 보겠다라는 신념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기말고사도 7월 말 정도에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학생부 평가할 때 저희들이 내신도 보고 나머지 비교과 활동도 보는데, 만약에 지금의 입시 형태들 저희들이 지금 4월 달에 만약에 학교에 못 간다, 그래서 오픈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고등학교들에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학생부 중에 어떤 요소가 중요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참체나 뭐 세특이나 봉사나 이런 거 중요해질까? 봉사 중에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되게 중요해질 포인트가 하나로 딱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는 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아마 좀 생각해둘 여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좀 변화되는 상황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강남배송에 출강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재수생들이 열심히 하죠. 이런 거 되게. 걔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거 되게 물어보는데, 사실 걔네들도 헤매요. 첫 번째는. 왜냐면 이제 학원에 못 나왔어요. 한동안. 기숙 다니는 애들은 뭐 한 달 넘게 기숙사에 갇혀 있었고요. 수업도 없었습니다. 이제 자습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재수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 못 나오게 했었습니다. 일부 학원에 나오게 하는 재수학원도 있었지만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되게 몰려있는 강남재성 같은 경우에서는 재수생들이 한 달 동안 학원에 못 나왔어요. 그러다 이제 얼마 전부터 다시 3월 말부터인가 학원에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걔네들도 헤맸어요. 대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걔네가 이로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학사 일정이 1학기에 특히 아주 압축됐잖아요. 단축돼갖고. 그럼 거기서 뭔가 학교에서 되게 창체 활동도 해야 되고 압축적인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수능이나 뭐 이런 거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적어지겠죠. 소위 말하면 이런 활동들을 하거나 자소서 쓰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아이들이 4월달, 5월달, 6월달 들어가면 재수생들하고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갭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리한 지점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거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보다 먼저 시행한 데가 있죠. 어딘가요? 이 원격 수업. 대학이죠. 대학이 원격 수업을 진행된 게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칠 가능성이 커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다시 한번 질문. 댓글 막 달아주셔도 됩니다. 이 원격 수업이 소위 말하면 대학교 원격 수업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거나 아마 이제 반수생 수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건 아까 이제 올림픽은 농담 삼아 제가 중하위권 친구들한테 영향을 줄 거라고 했는데 반수생들은 상위권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수생 애들이 약간 걸쳐놓는 거잖아요. 물론 반수 대학이 조금 안 좋으면 아예 처음부터 학교 이름만 걸치고 F다 맞을 생각하고 한 학기 다 날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가 그래도 조금 미련 갖고 있는 학교에서 반수하는 시작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는 다니고 보통 강남재성 같은 경우에 6월 말에 반수행반을 모집하면 거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1년에 보통 연대고대 다니던 애들이 학교 그만두는 비율이 한 500명 돼요. 두 학기 합쳐서. 그 다음에 중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1200명 정도가 그만두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뭐 합격해서 그만두는 놈도 있고 뭐 반수 시작하려고 아예 그만두는 놈도 있고 휴학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냐면 애들이 굉장히 편하게 무리 없이 그냥 반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이제 좀 이따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우리 아이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대학 교수들의 과제가 팀별 과제도 있어요. 팀 짜서 과제해와. 그럼 사실 혼자 빠지면 되게 미안하거든요. 이런 경우인데 이제는 팀별 과제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혼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인터넷 수업 같은 경우 틀어놓고서 그냥 안 들으면 되겠죠. 그리고 딱 수능 공부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반수생들. 근데 반수생들이 생각보다 학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했던 애들 중에서 전과목 만점자가 9명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반수생이었어요. 근데 이런 유력적인 애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의대나 아니면 서울대 경영을 안 가면 애들이 이게 약간 불치병인데요. 수능병이 있어요. 수능병. 한 문제만 더 맞으면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한 문제 더 맞았으면 서울대 경영 갔는데 못 갔네. 이런 놈들이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연경 다니다가 반수하고 이런 놈 많아요. 서울대 인문, 영문과 다니다가 반수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사실은 입시는 굉장히 생물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바뀌면 죄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것도 아마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 원래는 혜택받은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입시적인 걸로 본다면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과 과정이 바뀌었는데 소위 말하는 수능은 안 바뀐 거 이런 거 되게 불행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좋았던 건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가족 계획을 되게 잘 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 생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빠져서 2003년 1, 2월생들이 조기 입학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 3월부터 해서 정상적으로 12월 달까지가 지금 고3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험 수가 가장 적은 애였는데 그 혜택을 재수와 반수생 애들 때문에, 특히 반수생 애들 때문에 못 누리게 됐다. 이런 것도 이제 코로나가 줬던 영향력, 아주 간단하게 짚어볼 만한 뭐 이런 사안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수생들이 강세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거 조심하셔야 되냐면 4월에 학평 봤을 때 또는 6월까지도요. 100분의 1을 별로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원점, 저는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할 때 일단은 제일 쉽게 보시는 게 오답 개수가 제일 쉽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답 개수 몇 개 틀렸냐. 예를 들면 한 10개 정도 틀렸다 문과에서. 그럼 어디 갈 거냐. 이런 게 훨씬 더 편하다 해서. 왜냐하면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들어와도 많이 안 바뀌는 거는 사실 오답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대비는. 물론 아이들에게 정신교육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조국 국면이라고 얘기했던 작년에 되게 온라인과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 사회를 되게 뜨겁게 달궜던 조국 이슈가 사실 입시로 연결이 됐죠. 소위 말하면. 그거에 따라서 작년에 입시도 영향을 받았어요. 실제로 대학들이 감사도 받고요. 단순히 그냥 뭐 조국 관련된 감사만 받은 게 아니고 입학 전형 관련된 것도 다. 그래서 실제 뭐가 있었냐면 대학들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그 학교들에 대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공이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어떠냐면 제가 올린 자료 중에서 없으셔도 돼요. 지금 그냥 말로만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은 되게 뭐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그 자료 갖고서 분석해 드릴 건 아니고요. 아주 우리가 러프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것들만 좀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 보면 이제 공정성 방향, 학생부 대학 입학에 대한 공정성 방향과 관련시킨 게 이제 나왔는데 교과부에서 그 중에 되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를 몇 시간 동안 일정도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뭐 그다음에 입학사정관 퇴직한 다음에 소위 말하면 어디에 뭐 취업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제한한다. 뭐 이런 것 조치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친다면 저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자기 학교를 소개하려고 대학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 첫 번째 제한된 거. 이게 제한된 게 원래는 만약에 전임 입학사정관들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일만 하는 1년 내내 입학사정관 하는 분만 계시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것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입학사정관들 수가 되게 적어요. 물리적으로 본다면 아이들 지원생들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지원하는 이런 학생부 전형 지원해서 따지면 적은 학교는 2만 명부터 시작해서 많으면 5만 명까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소위 말하는 학생부 페이지 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학생부 쓰는 애들은 페이지 수가 좀 많아요. 24장 뭐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런 얘들의 것을 해결하게 되는 걸 다 그 사람들끼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위촉 입학사정관이라고 둡니다. 이 위촉 입학사정관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대학 교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고등학교들을 레벨링 할 수 있는가? 전국의 고등학교가 대충 한 1,800개 정도 있거든요. 이거 혹시 여기 들어오신 우리 학부모님, 어머님, 아버님들도 레벨링이 되세요? 어떤 학교가 제일 탑이고 어떤 학교가 제일 미친지. 이거 잘 레벨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레벨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에서 고등학교도 준 포트폴리오도 주고요. 대학 자체적으로 작성한 포트폴리오도 줍니다. 근데 이거는 대학 공정성 문제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올해도 못 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입시에서 2020학년도 입시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면 아주 이상한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정상으로 찾아가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레벨과 상관없이 막 합격자가 결정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뭐 제가 하나 사례 들어본다면 이거는 뭐 그냥 공식적 설명해서 설명하는 수준이라고 얘기 좀 드시고 뭐 학교에 대한 그런 거 갖고서 이렇게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도움이 되게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일외고하고 서울외고가 있어요. 작년에 서울외고 합격자 실적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제일 잘 나왔습니다. 예전에 서울외고가 훨씬 더 잘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서울외고가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이런 겁니다. 서울예고에서 내신 2.7, 6 이 정도 되는 얘가 연대 불문을 써요. 근데 대일외고에서 내신 2.67 나온 얘가 사실은 연대 불문을 안 쓰거든요. 그럼 언제 때 애들이 쓰냐? 3점대 중반 가까이 간 애들이 써요. 자, 그럼 예전에는 누가 될 가능성이 컸냐면 서울예고 2점대 뭐 중후반 애들하고
대일외고 3점대 초중반 애들하고 원서를 쓰게 된다면 대일이 뽑힐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면 서울예고가 됐어요. 꼭 서울예고만 아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부모님이 생각하는 메이저 고등학교 일반고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메이저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좀 더 내신을 잘 따야 되겠다고 갔던 학교들. 그 편차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뭐냐면 대학이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뭐냐면 고등학교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공이 안 된 거, 그리고 위촉 입학사정관들이 그걸 평가할 수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이 맞물렸어요. 근데 올해는 그거를 아예 공식적으로 못 하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잠깐 보시면, 자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시면은 그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파트에 보시면 블라인드 확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블라인드 확대 중에서 면접에서 서류 면접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면접 볼 때만 사실은 교수들은 면접 볼 때 학생부 애들 잘 안 읽어봤거든요. 자소서도 잘 안 읽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뭐냐면 서류 검토부터 사실은 이제 그 학교를 가리거나 이런 걸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관련된 입시적 지형들의 변화, 원서 쓰는 것도 바뀌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중점을 두고 봐야 될 지점도 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이 좀 일단은 아주 큰 두 사태, 코로나19하고 그다음에 조국 그 사태하고 이 두 가지를 맞물려서 사실은 우리가 입시에서 좀 바라봐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하고 요 조국 장관 사태하고 두 가지 연결시키면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그건 제가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 공통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맞아. 이거 지금 언제까지 네가 떠들 거냐 이런 거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대략 제가 지금 계산하고 들어온 건 한 40분 정도 일단 처음이니까 40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약간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그 데이터가 끊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잠깐 인트로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가 뭘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이제 3월은 어때? 잘 보내셨나요, 아이들이? 뭐 애증의 관계가 좀 쌓이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입시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텐데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막판 가면 멘탈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거든. 이 멘탈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시는 거. 그거 좀 당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자, 그럼 요 4월, 5월, 3월은 잘못 보냈지만, 혹은 잘 보냈으면 좋겠지만, 4월, 5월, 6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희 자료집에는 수능 때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요 3월, 4월, 5월, 6월 정도까지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지, 특히 수능 중심하고 학생부 중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이런 거 연관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아이들 내신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첫 번째, 고3 때 내신을 신경 쓸 거냐? 이건 학생마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내신을 갖고 있는 똑같은 고등학교 학생이라도 예를 들면 뭐 대진여고에 내신을 3.5등급 갖고 있는 친구다. 근데 이 두 친구가 내신도 같고요. 수상도 뭐 10개 정도로 다 같아요. 자, 그래도 얘네가 해야 될 게 내신을 중요할까? 얘네가 내신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쓰셔도 됩니다. 대진여고 내신 3.5등급인데 수상은 10개다. 학생부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자, 이거는 사실은 학생 상황마다 달라요. 특히 학생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이 친구가 내신 3.5등급이고 수상은 10개 정도 되는데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이내를 갈 거다. 그럼 좀 힘들어요. 학생부, 그러니까 내신이 별로 안 중요해지는 학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대진여고 3.5등급 정도 되는데 한 15개 대학 기준 정도까지는 그냥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숭실대 그 라인까지도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친구 내신이 되게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목표치에 따라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입장을 정하신 다음에 질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 중에 이 시간에 뭘 택해야 될 거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으세요. 이제 4월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수시와 정시 중에 뭘 집중할 거냐.
일단은 둘 다 준비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시가 수시와 정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하고 하나는 포기하고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안 돼요. 둘 다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점을 뭐에 둘 거냐에 대한 논의는 이것도 이제 아이들마다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4월, 5월, 6월에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해 가는 게 좀 필요할 건지, 아이들의 목표치와 소위 말하는 성적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 다음에 학종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오늘 이제 제가 아까 코로나하고 조국 장관 건하고 두 가지가 맞물려서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 교집합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은 거의 나온 것 같고요. 한번 계속 이 설명이 끝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교도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훨씬 중요해진 부분입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은 뭐 모든 시험은 빨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아이들마다 준비하는 타이밍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집에 25쪽에 있는데 뭐 나중에 출력해서 보셔도 돼요. 만약에 뭐 출력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핸드폰 끄려놓고서 보셔도 되니까 뭐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말로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요 6평 전까지 6월 모평 전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일단 6월 모평의 의미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6월 모평은 아마 이제 평가원 시험을 아이들이 처음 쳐보는 거고 예를 든다면 요거랑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교육청에서 보는 학평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시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에서 보는데 평가원에 보는 시험이 6월하고 9월하고 12월 수능이 되겠죠. 12월 수능으로 나눠질 텐데 일단은 저는 6월하고 9월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수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6월이 좀 중요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은 공부 덜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적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6월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6월에 출제위원들하고 수능 출제위원들이 겹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요. 9월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낸 분이 또 낸다. 애들 표현은 낸 놈이 또 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들이 거기 조금은 반영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어떤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의 성향들이 좀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반영한다고 한다면 9월보다 6월이 조금 더 중요한 성격을 좀 띠고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9월 대비는 나중에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9월은 이제 어떤 포인트를 주로 볼 건가. 6월이 갖고 있는 의미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뭐 약점을 파악하는 것도 얘기하고요. 탐구 선택의 적절성도 판단해보고 뭐 이런 거 등등등 얘기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약점은 벌써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아마 아는 약점인데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약한지 어떤 과목이 약한지 알고 있고요. 그 새삼스럽게 6월 목표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6월에서 첫 번째는 이게 수시 원서를 쓰는 기초적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9월 보고 나서 물론 수시 원서를 쓰긴 하지만 성적표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대충 수능에 어떤 라인 정도에 걸칠 건지 아이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기반해서 아이들 평가가 이루어지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6월 달에 요 아이들 수시 원서 쓰는 기본 성적표를 갖고 쓸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수학과 관련시켜서 보면 30번이에요. 수학 30번은 끝까지 끌고 갈 거냐 말 거냐. 상위권 친구들 포함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수학 30번을 6월 달에 못 풀면 수능 때 수학 30번을 풀 확률이 극히 떨어져요.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한 5%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웬만큼 수학 30번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9개 맞기로 가셔야 돼요. 실제로 수학 30분 틀려도 의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과 애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정 안 되면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 그냥 하위권 친구들은 6평 끝나고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내 과목을 다 끌고 갈 거냐도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9월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4월에 하면 너무 빨라요. 왜냐면은 수능에서 최악의 경우 같은 경우는 5월 3 이런 게 제일 최악입니다. 뭐 심지어 5등급이 있어도 하나가 2등급이나 1등급 맞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저 조건의 충족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5월 3보다는 이 두 개가 나오고 나머지 5, 6, 6 나오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하위권 친구들이 2합 4 정도를 맞춰서 수시 최저를 맞추냐
정시에서도 사실은 그런 성적 배출이 좋기 때문에 이거의 판단을 언제 할 거냐면 6월에 하게 될 거예요. 뒤에 하면 너무 늦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과들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을 나형으로 바꿀 건지에 대한 판단. 그것도 이루어지는 시점. 그 다음에 이제 이과는 그때 탐구 바꾸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사탐 바꾸는 거는 그때 고민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탐구 선택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빠른 시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빨리 선택하고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모평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수시 때 뭐 6평 성적을 낼 수도 있었어요. 아예 자료로, 스펙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 중요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의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아이들 뭐 하면 좋을까? 그거를 저희 그 로드맵 적어놓은 게 있어요. 25쪽일 겁니다, 아마. 그냥 4월, 5월, 6월 순으로 좀 얘기해 보고요. 일단은 정시부터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수시 쪽에 내신 대비 관련된 얘기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걸 어떻게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건지. 일단은 정시 쪽으로 본다면 4월에 아이들 뭐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상위권하고 소위 중하위권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것도 이제 기준은 뭐냐면 아이들마다 다를 거예요. 목표치에 따라서 상위권을 분류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애들은 되게 재수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성에서 애들하고 이제 수능 끝나면 전화 바로 받으면서 전화가 오는 놈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6개 틀렸어야 되는데 망했어요. 막 이런 놈들이 있어요. 물론 개수를 먼저 얘기 안 해요. 선생님 수능 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6개요. 그러면 막 승질 나죠. 6개면 잘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위권이 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다 상대적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늘은 아주 큰 틀에서 말씀드리니까 상위권은 뭘로 볼 거냐면 뭘로 보고 싶으세요? 혹시 상위권은 뭐다? 우리 동네에서 제가 이제 기준을 오프하게 얘기 드린다면 한 13개로 볼게요. 13개보다 덜 틀리는 친구와 더 틀리는 친구를 일단 나눠볼게요. 거기에 따라 수능 공부하는 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1월 달에 있었던 그 연속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시즌 1, 2, 3 해갖고 1탄, 2탄, 3탄 해갖고 소위 설명회를 한번 쭉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13개 갖고 의미를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게 뭘 평가하는 시험이냐.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데 대학 수학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냐.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마 열세 문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평가 사이트가 한번 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수능인데 그거를 평가하는 문항이 대략 13문항이에요. 그게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거나 고난이도 문항이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불리어지는 거.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그거를 뭐 킬러 문항이라고 안 부르고요. 이건 굉장히 업자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그냥 원칙대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텍스트를 암기하는 심이 아니고요.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식을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수학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학 뭐 3점짜리나 4점짜리에 배치되는 개념의 개수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3점짜리는 개념 개수 결합이 뭐 1.6개 정도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평균 따지면 한 1.5개 정도의 개념이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2개 정도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4점짜리보다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결합되게 된다면 개념이 뭐 5개 이상 막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결합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배치하는가의 문제. 이 배치가 사고력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달라 보였던 애들을 붙이는 거.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잘했던 것도 그거죠. 제가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잡스는 뭘 잘했냐면은 배치를 되게 잘한 거예요. 카메라도 기존에 있었고 핸드폰도 기존에 있었고 컴퓨터도 기존에 있었어요. 그다음 알람도 기존에 있었고요. 후라시도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하냐 하나를 합쳐놨죠. 하나의 배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컨텍스트적 능력이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관계가 있지? 라고 짜면 예를 들면 아마 어머님들도 아버님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들을 애정 것과 연관시켜서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대응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 사고력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농담같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열세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13개보다 덜 틀린다는 친구는 사실은 일정 정도의 사고력이 약간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13개가 더 틀리는 친구들은 어떠냐면 약간 벽에 부딪혀요. 제가 이제 재수생들 만나보면 어떤 거냐. 재수생들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훨씬 열심히 해요. 재수가 다 성공하냐? 실패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 실패한 애들이 뭐냐면 그냥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는 거죠. 학력고사처럼. 그럼 안 나와요, 점수가.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분한 거는 13개. 또 그 중에서도 정시로 어디를 노리는 학생들일 거냐? 대충 서울에 있는 뭐 한 10개 요거를 노리고 싶다 나는 정시로. 조금 여유 있게보다 12개에서 한 13개 정도 요 학교들을 좀 노리고 싶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그 상위권 친구들을 얘기해 본다면 이 친구들 13개 이내를 틀리고 있어요. 지금 2학년 11월 달까지 모의고사를 쭉 2학년 때 모의고사 기준으로 봅시다 한번.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일단은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 요 세 개 국영수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이 탐구가 나중에 많이 말리는 경우는 아주 흔치는 않아요. 특히 언어, 국어가 잘 나오는 친구다. 탐구가 많이 말리진 않습니다. 정시로 갔을 때. 그래서 사실 국영수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은. 이과는 좀 달라요. 이과는 탐구가 사실은 굉장히 큰 변별력을 갖습니다. 우리 동네 나중에 통계적으로 본다면 수능에서 111, 국영수에서 111 나왔던 친구들이 탐구에서 1 찍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거의 이대로 넘어갑니다. 1.8, 두 개 평균 내본다면 1.8 이것도 안 나오고요. 2점 초로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국어, 그 다음에 수학, 탐구 요거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으로는 어떤 걸 준비할 건지는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입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얘기 조금 붙여볼게요. 이 친구들은 한 놈만 뺐으면 좋겠어요. 한 놈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입시는 멘탈이고 마인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져요. 애들은 영어 지문을 볼 때도 자기 실력보다 안 나와요. 왜냐하면 독해가 안 될 거라고 걱정해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학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뭐냐면 못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그 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지문이 나왔거나 과학 지문이 나오거나 이러면 내가 저걸 어떻게 독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 해야 될 건 뭐냐?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한 과목을 되게 잘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제가 겨울 때도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성취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다른 친구들하고 우리 학교에서 되게 잘 나가는 공부로 잘 나가는 친구랑 내가 비교해서 이건 해볼 만해 라는 과목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한국 사람은 안 되겠죠. 한국 사람은 좀 애잔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만 그러면. 그래서 국영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국영수 중. 문과 학생들이 하면 국어면 좋겠고 물론 이과 학생은 수학이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문과 학생들이면 국어나 아니면 수학. 근데 뭐 수학이 어렵다면 국어나 영어래도. 그래서 국어, 영어 중에 하나가 강점이 있으면 좋겠다. 중하위권 친구들은 수학을 약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죠. 국어가 들어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탐구래도 조금 상관은 없는데, 근데 국어가 안 들어가면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영어. 그래서 한번 약간은 좀 여유 있게 둔다면 좀 아까 제가 이제 원칙대로 말씀드린 것 같고 조금 여유 있게 둔다면 이과 친구들은 안 되면 영어를 내세요. 국어를 빼고. 그런 강점이 있는 과목 하나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멘탈을 갖고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이제 극단적인 설명을 하나 드린다고 했습니다. 한 과목만 패라. 다 딴 과목보다 적으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다른 과목 하는데 4월달 학평을 봤을 때 내가 볼 물론 이게 정도의 아이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한 과목 상위권 친구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상위권 친구들 저는 추천하는 게 뭐냐면 평가원에서 봤던 6월, 9월 수능의 최근 한 5년치 기출들은 좀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전과목을 다 볼 수 있게는 좋겠지만 뭐 특히 이제 국어, 그다음에 수학 중심으로 그것들의 기출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상위권 친구.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잠깐 그 방송이 끊긴 것 같은데 계속 나오나요? 평가 문제들이 되게 좋아요. 평가 문제들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가셔도 돼요. 너무 빨리 안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반면에 중하위권 친구들은 좀 어떤 게 필요하냐면 기출문제 바로 접근하면 사실은 조금 고난이도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그러니까 열세문항 이외의 문제들은 기출에서 또 나올 게 아니니까 그건 오히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열세문항에 해당되는 사고력 평가 문항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 사고력 평가 문항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뭐냐면 수학은 뭐 21번, 29번, 30번 얘기하지만 정답률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 정답률이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정답률이 낮은 문항, 그러니까 국영수에서는 세 문항씩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각각 두 문항씩 찾으시면은 대충 그게 사고력 평가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고 나머지 그 하위권 친구들은 오히려 개념 공부를 좀 시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4월달, 5월달에는 6월달 넘어가면 상위권 친구들은 수능에 대한 고난이도 문제들, 물론 이게 실제로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작년 2학년 모의고사에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틀리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이도 문제를 벌써 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수능으로 빨리 넘어갈 수도 있겠죠.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은 기출하고 이제부터 개념, 이제 기출을 한 6월부터 보셔도 돼요. 안 되면 5월 말이나 6월부터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기출만 보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6월부터는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출 고난이도 문제 중심으로 보고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념하고 기출 중에서 고난이도 문제 중심보다는 아이들 그 개념들을 완성하는 것들, 그다음 기출도 좀 더 기본 문제들 풀어보는 것들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능 쪽 이외에 내신 관련된 걸로 조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신들은 사실 이것도 이제 아이들 객관적인 기준도 있지만 주관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관적인 판단들은 뭐냐면 이것도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목표가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좀 판단하고서 한번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제 10개 대학을 갈 거냐, 3개 대학을 갈 거냐, 아니면 15개 대학을 갈 거냐에 따라서 어떤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대충 이것 또한 서울에 있는 12개 대학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신 상위권이냐 아니면 중하위권이냐를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외고생이냐 자사고생이냐 일반고생이냐에 대한 구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일단 교과와 관련시켜서 보신다면 서울에 있는 12개 대학 정도 기준을 생각하신다면 2학년 말까지 물론 3학년 때 성적이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목표치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소위 말하면 3학년 때 전교 1등을 찍을 거다. 이랬을 때 최대치 올라갈 수 있는 수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보실 것 중에 하나가 내신이 한 2.0등급 정도 일반고 기준으로 따졌어요. 물론 자사고나 외고 친구들이 내신을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화면이 많이 끊기나요? 혹시 끊기면 댓글로 좀 괜찮나요? 좀 끊기나요? 잠깐 그러면 설정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혹시 지금도 끊기나요? 괜찮나요? 앞에 많이 끊겼나요, 혹시? 들을만은 했나요?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네. 다시 얘기 좀 해볼게요. 그 데이터 환경 좀 바꿨습니다. 아이들과 내신 2.0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2.0 정도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이 동네 이제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이저 고등학교로 많이 입시 실적이 좀 나고 있는 고등학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올해는 아까 이제 제가 학생부 그 코로나19하고 조국 장관 건하고 두 가지 겹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신을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교과 전형 이외의 종합 전형에서도.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종합 전형 그 얘기를 하겠지만 교과 전형은 2.0 기준으로 2학년 말까지 2.0을 기준으로 따져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2.0 정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교과를 쓰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종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때도 뭐냐면 내신 성적이 좀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일반고 기준을 따지면 물론 문과나 이과나 좀 달라질 겁니다. 아까 교과는 문과나 이과에 따라 차이가 좀 적을 텐데요. 소위 이제 종합 전형은 문이과 좀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인문계 같은 경우는 지금 3학년 때까지 내신 한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에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3회 때 시험 잘 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2점 얼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12개 대학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원서를 학교에서 조금 써보라고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잘 쓰는 거 반대하는 경우가 좀 클 겁니다. 이과 같은 경우 조금 편차가 커요. 특히 이제 수가 성적이 되게 좋다. 이과는 전체 내신은 막 3등급 때 후반인데 수가 성적은 좋다. 막 국어 영어는 다 막 밑으로 깔았는데 7, 8로 쭉 깔았는데 소위 말하면 수가 성적은 좀 괜찮게 나온다. 그러고 한다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보면은 우리 지역이 여고였는데 4점대 초반 친구가 인서울이 됐어요. 이과 친구 중에. 물론 이렇게 인서울이라고 해서 뭐 아주 이렇게 뭐 레벨이 높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원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과는 훨씬 더 학생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도 아마도 이제 따져본다면 소위 말하는 3.0, 아까 이제 문과는 3.0인데 이과 같은 3.5 정도. 그래서 3.5 정도에서 소위 학생부 종합을 공략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1차적 판단이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면 원격 수업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교과부에서 발표한 그 원격 수업과 관련된 거 보셨나요? 저희 지금 밴드에도 저희 박도준 센터장님이 정리해서 올려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마지막에 해설이 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그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거기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첫 번째가 출결. 어떻게 출결할 거냐? 쌍방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시간 출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쌍방형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실시간 출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로그인 흔적이라거나 아니면 출결 체크를 한다거나 과제 수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평가할 것 같고요. 거기 보니까 출결 체크에 대한 기록을 7일 이내로 담임선생님한테 권한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기간에 여유를 좀 준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출결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다 지켜주긴 하겠지만 아주 집중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한테. 두 번째로 본다면 평가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위 학생부 종합을 써야 될 학생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출결은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지만 요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점 중에서 포인트를 되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신경 쓸 거냐. 이 부분일 텐데 마치 뭐랑 되게 비슷하면 아까 반수생들이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되게 열심히 들을 거냐 말 거냐, 과제 수행을 되게 잘할 거냐 말 거냐의 차원하고 좀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좀 다르지만 근데 첫 번째로는 평가가 과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커요. 이거는 이제 아마 재수행하고 경쟁에서 조금 우리 아이들 불리한 지점 중에 하나일 텐데 선생님들이 실시간 교실에서 아이들을 평가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게 나중에 오프 수업이 이루어질 때 학교의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과제물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과제 수행들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수행을 포함해서 반면에 이제 학생부 종합을 쓸 게 별로 없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거는 약간 형식적인 차원에 많이 머물러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이거를 뭐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변수를 작용하지는 않을 거니까 학교에서 줬던 그러니까 수능이나 다른 학습 입시와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서브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사실 그게 매일이 될 수는 없다. 근데 대신 교과를 준비하거나 종합을 준비해야 되는 아까 내신 따지면 2.0 이내, 3.0 이내, 3.5 이내. 외고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부 종합을 쓰는 게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1점대에서 2점대 초반 정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고대 정도 라인을 본다면 2점대, 3점대 라인 그 다음에 이제 4점대 초반 정도까지는 서울외고도 뭐 이러저러 학교 쓰는데 작년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거는 아까 이제 서울외고가 대일외고를 상대적으로 했을 때 연대에서 얻었던 또 서울대가 얻었던 이점을 소위 말하면 이제 지방외고한테 조금 뺏겼던 측면인데 올해도 아마 그런 게 조금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외고 중위권 친구들은 조금 불리한 지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고로 따져도 한 4.0 정도 기준으로 해서 소위 학생부를 공략할 수 있는 학교가 좀 있을 거냐 적어질 거냐가 좀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참여를 얼마나 진행할 것인지 그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별로 준비하는 거 좀 따져보시면 4월 달에는 내신 대비를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중간고사 내신이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4월에는 과제 수행하고 출결하고 그 다음에 수행이 있다면 수행에 대한 것들을 챙기는 것. 그 정도가 이제 내신 대비가 될 것 같고요.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못 간다는 결론이 조금 나거나 교과로 못 간다는 결론이 나면 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 논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술 같은 게 경쟁률이 높다고 많이 피하시기도 하지만 최저를 맞추면 실제로 학종 경쟁률과 비슷하거든요. 교과보다는 좀 높을 수 있지만 학종 경쟁은 비슷해요. 대충 뭐 10몇 대 1 나오기도 하고 20몇 대 1 나오기도 하고 적으면은 뭐 3대 1, 4대 1까지 떨어지기도 하니까 특히 이과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최저 맞추면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 상황은 아닐 것 같고 학종을 못 쓰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한다면 논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로 넘어가면 이제 내신 기간이 시작이 되겠죠. 내신 기간이 시작이 될 거고 이때 이제 내신 중심으로 만약에 6월 초에 내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5월은 이제 내신에 집중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중하위권 친구들은 역시 뭐 내신 기간을 많이 늘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내신이 되게 중요한 친구들은 많이 하면 고3 때도 많이 하면 4주 정도까지 내신에 투자하는데 아니면 뭐 3주. 근데 이제 중하위권 내신으로 많이 못 갈 것 같다, 학종으로 못 갈 것 같다, 뭐 교과로 못 갈 것 같다고 한다면 주로 한 1주 정도로 단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수능에서 안 나오는 과목들, 이것들은 약간은 뭐 이렇게 시험 기간에만 좀 해주는 걸로 생각해 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서 내신 반영된다, 뭐 이런 정시에서 내신 반영된다. 근데 사실 논술과 정시는 내신 반영이 굉장히 형식적인 문제에 좀 그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정도 넘어가면 논술도 준비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도 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6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수능 대비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수시 대비로 말씀드린다면 학생부 쓸 친구들은 조금씩은 자소서에 대한 관심도 약간은 가져야 돼요. 이 기간에.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이 단축됐기 때문에 보통은 여름방학 때 몰아서 많이 쓰는데 여름방학 일정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그 자소서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개념들을 좀 가지고 가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학종을 안 쓰는 친구들은 이제 논술에서 학교별 대비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빨리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수능과 똑같이 학교별 대비는 뭐냐면은 그냥 기출문제에 대한 아까도 제가 중하위권 친구들은 기출보다는 개념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로 바로 가시기보다는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개념 정리를 하는 거는 보통 6가지 개념입니다. 논술은. 문과 같은 경우에. 이과도 마찬가지로 수리적 개념들하고 과학적 개념들.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좀, 그걸 대비하시는 거. 그리고 나중에 대충 한 기말고사 끝나고 8월부터 시작해서 논술을 시작하시는 거. 왜냐하면 논술 일정도 약간 딜레이가 됐어요. 지금 연대가 원래 10월인데 11월로 넘어갈 거고요. 성대가 11월인데 12월로 넘어갈 겁니다. 수능 이후로. 물론 수능 끝나고 이틀 있다 시험 볼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아무튼 연기가 될 거니까 너무 급하게 대학별로 바로 준비하지 마시고요. 대학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것들을 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친구들도 논술에 대한 얘기는 잠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상위권 친구들도 뭐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내신으로 2점 한 초반을 그리고 때 이과생인데 근데 연대 학종을 쓰기는 어려워요. 연대 활성을 주장한 면접형이나 서울대나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로 뽑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특히 이제 술이나 과학을 좀 장한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서 연대를 컨택해보는 것 뭐 이런 것도 아마 전략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논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대충 논술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학교 사이트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선행학습 영역평가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서 논술과 면접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교 과정에 충실한 걸 분석한 다음에 그걸 보고를 하거든요. 그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봐두실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 논술을 보거나 또는 이제 면접 같은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거의 논술형 면접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에서 소위 뭐라 그럴까 약간 당황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8월달 넘어가면 이제 뭐 자기소개서 마무리나 아니면 대학별 고사 유형들을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게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려볼게요. 그 6편 끝나면 하나 더 판단하실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30번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 문제를 할 거냐 말 거냐 특히 상위권 친구들이겠죠.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을 포기하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들까지 내려야 되는데 이런 결정은 섣불리 내리시면 안 돼요.
혹시 이제 이런 설명회만 듣고서 바로 이제 결정 내시면 안 되고 저희 입시센터나 또는 입시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뭐 논수선생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시면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담임 선생님들 중에서도 입시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하고 좀 그런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은 이제 설명회만 듣고 어떤 판단을 하실 때 제가 이제 그 대성에서 재수생 어머니들 상대로 설명회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대치동에서 그 설명회 많이 들으셨던 어머님들이 오해하실 때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 입시에 실패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항상 검증받고 가시는 과정들, 특히 전문가들에게 검증받고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 계속 잡힐 설명회는 제가 예정보다 조금 길었고 중간에 좀 뭐 저희 약간 접속이 잘 안 됐던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뭐 추가적인 논의들은 저희 그 다음 설명회에서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향후 일정에 대한 걸 계속 추가적으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별로 커트라인도 좀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고, 그 다음에 전형별로 예를 들면 의대면 의대 라인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좋을지, 그러니까 요번을 기회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만나보는 방식도 많이 좀 잡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에서 만나는 것도 되게 좋지만 훨씬 더 반갑지만 온라인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라이브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촬영해서 올리기도 하고, 저희 지금 국어 선생님들이나 수학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 밴드에. 그거 따라 들어가서 과목별 준비법, 이건 또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하셨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신 과목별 설명회들을 또 보시면 또 추가적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요 내신 관리와 관련된 것들을 포인트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릴게요. 마지막 퀴즈를 한번 정리하면서 중간에 이제 답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준비 기간이 되게 짧아졌죠. 4월에 개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학교에 갈 수 없다라는 거, 창체 활동을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봉사도 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뭐밖에 없냐면 사실은 8번 항목인데 8번 항목 중에서도 내신이라고 하는 것밖에 평가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리고 세특도 선생님들이 지켜볼 수가 없어요. 세특의 기록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 비중이 되게 높아질 거고요. 우리 동네로 따진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면 그동안 내신을 따기 어려웠던 메이저 고등학교가 약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수능의 중요성 혹은 논술의 중요성도 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3학년 때 무엇보다도. 만약에 중간고사를 본다면, 기말고사를 본다면 내신이 중요한 친구들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좀 생각보다 안 나왔다면 비교과 갖고 뭔가를 뒤엎으려고 하는 건 조금 어렵다. 자, 그거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단축된 일정도 있지만 또 하나가 소위 말하면 대입 공정성 문제. 그래서 브라인드 면접을 보거나 브라인드 서류 처리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교육부의 감사를 걸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내신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대입 공정성에서 하나 그 얘기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의의 제기가 가능해요. 이거에 대한 이제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떨어졌는지, 내가 내신도 좋은 것 같은데 왜 제가 붙고 나는 왜 떨어졌어요? 이거에 대한 의의 제기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이거에 걸리면 사실은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의의 제기가 있으면 교육부 첫 번째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벗어난 가장 쉬운 방법은 내신으로 뽑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거예요. 작년같이 갑자기 당한 감사나 갑자기 어떤 그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뽑고 싶어하는 우수학생 뽑고자 하는 전략들을 마련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그게 힘든 상황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시간이 약간 좀 오버되긴 했지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질문도 되게 많이 하셨고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면서 바로 대답은 못 드렸고요. 요거 동영상 촬영 끝나고 영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 영상 쪽에 다시 댓글이 뜰 거니까 거기에 관련된 질문도 추려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도 조심하시고
아이들하고 많이 붙어 계실 것 같은데 아이들 야단 많이 치지 마시고요. 도닥여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면 큰 사고 없이 문제 상황 안 되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라이브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올라오신 글들은 정리해서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